오늘 3,260포인트까지 찍고 코스피가 170포인트가량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의 좀 예고편이었을까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한국 증시 대단한 개인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동성은 역대 최대급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관들이 참 운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 밤에 열리게 되는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빠져주지 않고 오히려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내일 어떤 시장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우리는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정말 지금 역대급 유동성이기 때문에 섣불리 차익 실현하는 건 정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우선 그럼 미국 증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어요, 그죠? 원래 1월 2일이었나요? 첫날이었죠. 첫날은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했죠. 1%대 중반 이렇게 하락하면서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주간 단위로 보면 다우가 1.6%, S&P 500이 1.8%, 나스닥이 2.43%, 스몰캡은 자그마치 5.75%나 급등을 하는 일주일 사이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나스닥과 스몰캡이 제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한 달도 나스닥이 6.4%, 스몰캡이 8.6%. 그만큼 이 두 개의 지수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한국 증시를 볼까요? 정말 한국 증시는 요즘 보면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대단하죠. 네. 예, 지금 주간 단위로 코스피가 9.7% 상승했고 코스닥 2%밖에 상승 안 했지만 대형주 코스피 100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속적으로 지금 10% 두 자릿수 상승을 지난주 보여줬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네. 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가운데서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자, 기관이 거의 4조 원 이상 시장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빠지고 끝났어요. 참 대단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가 가장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고 또 수급 부분을 놓고 보면 펀더멘탈 부분도 나중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수급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의 고객 예탁금이 69조 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100조 도달할 거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금이 기관에서 빠져나와서 직접 투자를 늘리시게 될 경우 고객 예탁금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100조 갔다고 해봤자 전체 GDP에 겨우 3%도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미국과 한국 증시 추가 상승 여력 정말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걸 한번 볼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부터 보죠. 미국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갑자기 유동성을 축소해버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죠.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를 지금 끌어올리는 힘은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면 미국은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유동성 증가를 일으키고 있는 미 연준의 M5, M1 증가율, 또 대차대표를 활용을 해서 자산 매입하는 규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숫자를 보고 있으면 역대 최고급이 맞죠? 여기 숫자 나옵니다. M1 증가율이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64.6%, 60% 이상 찌끔이네요. 조금이죠.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M2 증가율도 24.4%로서 최고점이 26%였고 지난주가 한 25%대였는데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20% 이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고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유동성만 가지고 미국 증시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S&P 500이나 나스닥은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지 유동성만 놓고 M2 나누기 시총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8%대 중반 이상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S&P 500은 4,155포인트 하나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리고 나스닥 경우에는 14,3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아주 긴 장기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향후 나스닥이 50% 이상 상승을 하고 S&P가 25% 이상 상승을 해도 뭐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의 그런 유동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한국의 유동성도 어마무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숫자를 놓고 보면 과거 2007년, 2008년 수준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2007년에 뚫고 올라가는 수준의 M1과 M2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요. 나오네요. 네,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2007년 이때 수준, 그리고 나서 2008년은 정말 급등을 하죠. 지금 현재 수준을 보시면 과거 2012년이라든지 2015년 숫자보다 더 높은 M2 증가율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해드렸지만 M2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M2 증가율이 거의 두 자릿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M2라는 것은 이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저축성 예금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정기 적금 같이 정기 예금 같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M2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돈을 실질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런 M2 때문에 2년 미만 금융채도 들어가죠. 2년 미만 정기 적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M2 증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에 대해서 자꾸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동성을 바탕으로는 상승 여력이 이렇게 나왔고, 정말 뭐 고객 예탁금이 급증하는 부분도 그렇고 유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난 주말이었죠. 다들 상당히 많이 불안들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국 증시가 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네. 가파르기가 뭐 일주일에 10몇 %씩 올라가는. 그때 3,400포인트 얘기했는데 네. 3,2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좀 두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려움을 잠재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탈. 그러니까 펀더멘탈 숫자를 들여다봤는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펀더멘탈이 오히려 나빠졌다. 자, 그럼 우리는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네. 이거 당연히 올라야 되겠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당연히 지금 파시면 안 되겠죠. 근데 후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2020년의 실적을 반영시키고 나서 2021년의 실적들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현재 상승 여력을 좀 한번 순서대로 보면은요. 가장 낮은 게 미국의 S&P 500이고요. 그 다음이 다우존스, 그 다음이 나스닥, 그 다음이 나스닥 100, 그 다음이 러셀 2000.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추가 한번 보시죠. 다우존스 상승률이 8.1%죠. S&P 500이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보시면 10%가 넘죠. 근데 나스닥 100 가니까 훅 뛰죠. 그래서 27.8% 나오고 러셀 2000 한번 보겠습니다. 자그마치 44%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자, 그만큼 이렇게 펀더멘탈이 지금 전체적인 경기 회복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미국 시장이라면 그러면 한국 시장은 어떠냐? 지금 한국 시장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제일 빠르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떠냐? 한번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3,600이 나와요, 이제는. 더 높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 부분을 놓고 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닥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가 더 올랐는데 코스피가 더 상승 여력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무작정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데 그럼 사고 싶은데 똑똑하게 좋은 종목을 잘 사고 있는데 기관들은 왜 이렇게 사주나 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사실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스마트해졌습니다. 정말. 예, 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사서 모으시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갑고
고맙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머니가 스마트 머니해졌어요, 정말. 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지금 10.7% 상승 가능하고요. 코스피는 3,607포인트까지 상승 룸이 남아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식스센스 모델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자 우리가 펀더멘탈을 지켜볼 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잔존 가치 모델만 놓고 보면 좀 모자랄 것 같죠. 네.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숫자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좀 더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을 하는 또 다른 제 모델이 있죠. 이게 이제 식센스 모델입니다. 네, 이 식센스 모델은 제가 과거에 몰겐 스탠리 있을 때, 뭐 시티그룹, 살럼 스미스 반이 있을 때 계속 개량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모델인데 또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잔존가치 모델이라든지 식센스 모델이라든지 또 개별 종목의 적정 가치라든지 이런 걸 다 활용을 해서 지금 펀더멘탈이 너무 비싸냐 아니면 펀더멘탈이 매력도가 있느냐라고 계산했었을 때 네, 펀더멘탈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식센스 모델이란 게 뭔지를 한번 대충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6가지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보는데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익 모멘텀, 유동성, 경기 선행 지수, 주식 선호도, 정책 환경 이렇게 6가지 요소를 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요소를 들여다봤는데 다 좋아 보이거나 뭐 몇 개가 좋아 보이거나 전체적인 점수가 플러스 3점 이상이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 그럽니다. 하나당 1점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당 1점을 그렇죠. 주는 거죠? 총 가장 좋을 수 있는 숫자가 플러스 6점이겠죠. 네. 가장 나쁠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6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미국 시장이 어떤가를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시장의 6가지 지표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조금 뭐 싸다 비싸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P 멀티플로는 좀 너무 비싼 거 보이고 그래서 결국 한 중립 정도로 보고요. 그런데 이익 모멘텀은 지금 미국 증시가 올해 이익 증가율이 2자릿수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플러스 1점. 유동성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너무 좋으니까 또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경기 선행 지표도 잠깐 좀 띄워주시면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플러스 0.5점 정말 정도 빠르게 회복을 했네요.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선호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거든요. 네.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보시면은 지금 좀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중립 정도 수준. 네, 한 70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중립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그건 이제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모든 부분 또 경기 부양책.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플러스 1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지표를 다 더했더니 총점이 플러스 3.5점이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3점 이상이면은 우리는 매수다. 플러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인데 한국은 어떨까요? 궁금해요. 네, 한국 한번 볼게요. 네. 예, 한국은 와. 파시면 안 됩니다. 예, 제발 팔지 마십시오. 그러네요. 네, 뭐 대단하게 지금 뭐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였는지는 대충 알겠습니다만 뭐 그런 멘트들이 많더라고요. 뭐 인버스의 돈을 모아서 이걸 갖다가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끌어올리고 뭐 이런 이상한 뭐 논리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고 뭐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제가 돌리는 모델은 정말 빠져주면 감사합니다. 네, 사고 싶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사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싸고요. 와. 그다음에 이익 모멘텀 우리나라 지금 올해 이익 증가율 뭐 20%대 중후반, 네, 내년도에 뭐 10몇 프로, 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유동성 아까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28%, 네, 뭐 M2 증가율이 10%, 예, 이런 케이스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경기 선행 지표 한번 보실까요? 좀 띄워주실까요?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확연하게 100 위로 튀어 올랐죠. 네. 예, 뭐 이런데 나쁘게 볼 수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선호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주식을 샀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 예탁금 겨우 GDP의 3% 수준이다. 네, 뭐 그다음에 주식형 상품 다 더해서 계산하더라도 GDP의 5%밖에 안 된다. 근데 미국은 도대체 주식을 갖다가 GDP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개인들이 뭐 평균 50%, 예, 많이 갈 때는 뭐 70%뭐 이런 숫자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꼴랑 10%도 안 투자했는데 여기다 대놓고 뭐 센티먼트가 지금 네,
좀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돌하다, 너무 쉽게 본다. 지금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대놓고 하루에 4조 원씩 때린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환경,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화 정책은 증시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고, 또 법률적인 부분, 규제 부분도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양도세를 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정책 환경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했더니 지금 5점이 나오는데요. 제가 5점이 나온 적은 별로 자주지 않아요. 6점 만점에 5점이라는 것은 물론 뭐 다들 너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사실 한국 증시가 이 정도의 어떤 모멘텀이라면 섣불리 이렇게 매도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 이후로 좀 애국심이 다시 좀 뜨겁게 타오르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지금 전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결과가 식스센스 모델을 통해 도출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국가별로 잔존 가치 모델 상승 여력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전체적으로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어떤 국가들을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냥 무작정 뭐 한국만 사라. 이건 뭐 애국심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들여다보는 25개 이상의 국가들, 그 중에서 한국이 어떤지, 그 중에서 미국이 어떤지, 그 중에서 대만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선진국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러셀 2000 중소형주입니다. 자,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회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아까 40%대 중반, 그죠? 자, 그 다음이 유럽의 독일 닥스, 자, 그 다음이 나스닥 100, 자, 그리고 나서는 이탈리아, 그리고 나서 스웨덴. 지금은 선진국 내에서죠. 그렇죠. 선진국 네. 내에서 영국, 핀란드, 뭐 유럽 전체. 대충 보면 다 15% 이상이죠. 네, 전반적으로 여전히 좋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은 아마도 더 오래 끌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소형주, 나스닥 100, 이렇게. 그리고 신흥국 한번 볼까요? 자, 신흥국은 네,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 3등으로 내려앉은 거지. 네. 뭐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도 지금 3,600포인트입니다. 네, 1등이 대만, 2등이 베트남, 3등이 코스피. 뭐 이런 상황이고, 또 러시아, 중국 심천 시장까지. 대충 보시면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 제조 강대국들. 대만은 지금 TSMC 때문일까요? 뭐 등등으로 지금 반도체를 포함해서 대만은 워낙 지금 펀더멘털이 튼튼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대만, 베트남, 한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 제조 강대국, 그리고 IT 강대국,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그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매도할 타이밍이 전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펀더멘털적으로도 튼튼하다고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미신년물 국채 금리는 어떡하지? 뭐 또 인플레이션은 어떡하지? 뭐 이렇게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좀 하루하루가 사실 조마조마한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네. 자, 지금까지 계속 차익 실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을 가지고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유동성을 역대 최대급 풀었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갈 수 있냐? 당연히 올라가니까 시장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고 금리가 올라갈 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거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한번 추세를 볼게요.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제법 빠르게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지금 벌써 1.12%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빠르게 싹 올라왔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 시장이 좀 흔들렸었던 2018년도
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아직 한참이죠. 그러네요. 네, 한참 멀었고요. 그래서 또 과거에 지난 10년 국채금리에 대폭락이 있었던 시장 시기에 그 숫자를 한번 볼까요? 자, 닷컴 버블 붕괴 시기 때는 6.7%였고, 네, 그리고 금융위기 시기 때는 4%대 중반 후반이었고, 근데 지금 PE 멀티플을 닷컴 버블 때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금리가 지금 6분의 1 수준인데 네, 2%를 올라간다 하더라도 3분의 1 수준인데 네, 그 P 멀티플이 너무 비싸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또 어떤 타이밍에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또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팔아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10년 빼기 2년 국채 금리가 한 1%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저는 이 숫자는 상당히 참 좋은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저 숫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기 보시면 2.53% 왼쪽에 네. 끝에 2010년도 때네요. 그렇죠. 뭐 아니면 그 전에 숫자들 대부분 보시면 어쨌든 2%는 뚫어야지 좀 과열이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언제하고 비교를 많이 하냐면 1990년대 초반 이때가 이제 인터넷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면서 엄청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결국 2000년까지 거의 10년에 거쳐서 닷컴 버블까지 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그때와 비교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때도 보시면은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가는 시기가 언제냐면 2월 달, 2월 말이죠.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올해 3월 되면 이제 빠져나갈 거다. 저 회색 선에서 빠져나갈 거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계속 올라갔는데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고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죠? 2.5% 넘어갔죠. 아까 네. 또 2.5%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장 계속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경기 침체 빠져나온 이후에 고점 형성까지 중간중간에 어떤 조정은 있었으나 어쨌든 큰 추세선으로 놓고 보면은 3년 이상 상승하는 추세가 나왔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차익 실현을 한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도 뭐 과거에 그 닷컴 버블까지라면 10년 상승 주기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적어도 올해 1년, 좀 더 길게 보면 앞으로 3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의 3년 차가 원래 제일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 2021, 2022, 2023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경기 침체로 가면 어떡하냐. 그렇죠.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면 사실 저거 다 소용없는 거고 큰 폭의 하락이 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나 지금 보시면은 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즉 대출 증가율이나 부채 증권 증가율의 숫자를 보시면 연간 지금 한 9%대 중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런 숫자라면 제가 볼 땐 경기 침체는 안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든 게 다 좀 안전하네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매도 타이밍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도표를 한번 올려주시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이 요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다 일어났을 때 매도하자. 네,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 차가 1.75%, 10년 마이너스 2년. 그다음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2% 이상. 그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2% 이상. 그다음에 달러가 87 이하로 떨어지거나 105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대부분의 이런 요소들이 다 일어나면 그때는 매도 타이밍이다. 근데 지금 아까 여태까지 보여드렸듯이 한참 멀었다. 그래서 네.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